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빗줄기 사이로 낡은 우산 하나 들고 서 있는 여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정숙.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시장에서 떡을 팔고 김치를 담그며 두 아이를 지켜낸 어머니였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그에게 냉정했죠. 손끝에 굳은 살이 박이고 허리가 굽어도 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평생 모은 돈 15억 원. 그 돈을 아들이 사업을 시작한다며 찾아왔을 때 정숙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사업 잘 되면 나도 덜 고생하겠지요. 그렇게 통장을 내밀던 날 정숙의 눈에는 아직도 남편의 젊은 시절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돈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씨앗이 될 줄은요. 아들의 사업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손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정숙은 작은 건물 하나라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건물은 늘 곁에서 자신을 돌봐준 딸 미선에게 주기로 마음먹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또다시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이번엔 진짜 마지막이에요. 잠깐만. 건물 담보로 잡게 해주세요. 정숙은 말없이 아들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 속엔 절박함과 함께 어딘가 익숙한 거짓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결국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게 모정이라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일은 모든 걸 무너뜨렸습니다. 며칠 뒤 딸 미선이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거실 가득히 서류가 흩어졌고 딸의 목소리가 번개처럼 내리꽂혔습니다. 엄마는 왜 늘 오빠 편이에요? 내 인생은 뭐예요? 나는 가족이 아니에요. 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떨리고 손끝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딸이 부엌문을 세게 닫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엄마 인생은 엄마가 책임져요. 난 몰라요. 다음 날 정숙은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늘 그렇듯 일해야만 숨을 쉴 수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저녁 무렵 집에 돌아왔을 때 현관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손으로 문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미선아, 문 열어봐, 엄마야. 대답은 없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불빛만이 그녀의 눈을 자극했습니다. 그녀는 결국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차가운 비가 옷깃을 타고 흘러내렸고 입술 사이로 절망이 새어나왔습니다. 나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니? 그날 밤 정숙은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손에 들린 시장 가방엔 팔지 못한 김치 몇 통이 전부였죠. 그녀는 낡은 정류장 의자에 앉아 밤을 새웠습니다. 새벽녘 구름 사이로 희미한 빛이 비칠 무렵 손바닥 위에 놓인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번호 미상. 처음엔 받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저 스팸 전화겠거니 했지만 벨소리는 끊임없이 울렸습니다. 마치 운명이 그녀를 깨우는 듯 했습니다. 정숙은 결국 전화를 받았습니다. 낯익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정숙 씨 나예요. 예전에 도와드렸던 변호사 박진호입니다. 그 목소리에 정숙의 숨이 멈췄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떨군 채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박 변호사님, 어떻게 제 번호를?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예전에 해주신 김치. 아직도 생각나요. 그런데 지금 그 건물 문제. 혹시 상속 처리 잘못된 거 아세요? 정숙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 말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상속 처리 잘못됐다고? 박 변호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건물 법적으로 완전히 넘겨진 게 아닙니다, 정숙 씨. 아직 기회가 있어요. 그 순간 정숙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뜨겁게 피어올랐습니다. 분노였을까요? 희망이었을까요? 그녀는 젖은 눈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젠
나도 내 인생 되찾을 겁니다. 며칠 뒤 정숙은 조심스럽게 변호사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낡은 간판, 바람에 흔들리는 문, 그리고 그 안에 익숙한 얼굴. 박진호 변호사는 여전히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고 그의 눈빛엔 오래된 연민과 책임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정숙 씨 참 세월이 많이 흘렀네요. 그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지만 정숙의 얼굴엔 미소가 없었습니다. 박 변호사님 전 그저 살기 위해서 버텼을 뿐이에요. 진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 몇 장을 내밀었습니다. 이게 말씀드린 상속 서류예요. 건물 명의 이전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아직 정숙 씨의 권한이 남아 있습니다. 정숙은 서류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레 손끝으로 문서 가장자리를 쓸었습니다. 잉크가 번진 도장 자국, 그 아래로 남편의 이름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이게 남편이 죽기 전에 남긴 거군요. 내 사망 직전 명예 이전 절차가 중단된 기록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들이 건물을 담보로 잡은 것도 불법에 가깝습니다. 그 말에 정숙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럼 다시 되찾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가능합니다. 하지만 소송을 하셔야 해요. 가족을 상대로요. 그 한마디에 정숙의 손이 멈췄습니다. 가족을 상대로 그게 가능할까요? 진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족이지만 법 앞에선 모두 한 사람의 인간일 뿐입니다. 정숙 씨가 평생 참고 숨겨온 눈물, 이젠 세상에 보여줘야 할 때예요. 그날 밤 정숙은 오랜만에 화장을 했습니다. 비비크림 하나, 낡은 스카프 하나 걸치며 거울 앞에 섰습니다. 이젠 나도 무너진 내 인생을 바로 세워야죠. 거울 속의 얼굴은 지쳐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단단했습니다. 며칠 뒤 소송장이 접수되었습니다. 피고는 아들 정호, 딸 미선. 그 두 이름이 나란히 적힌 종이를 보는 순간 정숙은 다시 한번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의 기억 속엔 여전히 어린 두 남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손을 잡고 놀이터를 뛰던 그 시절, 그때의 미선이는 엄마에게 꽃을 꺾어주며 말했죠.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예뻐요. 하지만 그 미선이 이제는 엄마의 집 비밀번호를 바꿔버렸습니다. 정숙의 눈가엔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엄마니까 끝까지 미워하진 못하겠죠. 며칠 후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 안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정호는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고 미선은 팔짱을 끼고 눈을 피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넘기며 물었습니다. 피고 측, 해당 건물의 담보 설정 경위를 인정합니까? 정호는 망설이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그땐 너무 급했습니다. 엄마가 싫다고 하셔도 제가 억지로 서류를. 정숙은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하지만 판사가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법정 안의 공기가 멎은 듯 했습니다. 그 순간 미선이 자리에서 일어나 외쳤습니다. 엄마가 오빠만 챙겼어요. 평생 오빠만 사랑했어요. 이제 와서 왜 피해자인 척하는 거예요? 그 소리에 정숙의 눈물이 터졌습니다. 미선아, 그건 아니야. 엄마는 너희들 다 사랑했어. 다만 표현을 잘 못했을 뿐이야. 그 말에 미선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잠시 동안의 침묵, 그리고 박진호 변호사의 목소리가
그 고요를 깨뜨렸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의뢰인은 가족의 배신 속에서도 평생을 희생해온 어머니입니다. 이 소송은 단순한 재산 분쟁이 아닙니다. 이건 인간의 존엄을 되찾는 싸움입니다. 법정 안에 다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정숙의 손이 떨렸지만 이번엔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똑바로 앞을 보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요, 저는 더 이상 참지 않겠습니다. 그날 밤 법원을 나서는 정숙의 뒤로 노을빛이 잔잔히 물들었습니다. 박 변호사는 그녀 옆에 서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숙 씨, 정말 강하십니다. 정숙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야 조금 사람답게 사는 기분이 드네요. 하지만 그 미소 뒤로 박 변호사는 알았습니다. 이 싸움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걸. 법정의 판결은 생각보다 빨리 내려졌습니다. 원고 정숙 씨의 상속 무효 소송을 인용합니다. 그 한 문장이 울려 퍼지자 정숙의 심장은 잠시 멈춘 듯 했습니다. 오래 눌러왔던 서러움이 그 순간 터져버렸죠. 법정을 빠져나오며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눈물이 고였지만 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남편 나 결국 해냈어요. 그러나 그 웃음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정우가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정우는 초라한 몰골이었습니다. 볼이 파이고 손에는 술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엄마, 나 좀 살려줘요. 진짜 이번엔 끝이에요. 정숙은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주전자에 물을 끓이고 찻잔을 꺼냈습니다. 정우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돈 없으면 나 다 끝장이에요. 사업 망하고 사람들 찾아와서 협박까지 해요.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또 손 벌리러 왔니? 정우는 울먹였습니다. 엄마가 나 버리면 난 진짜 죽어요. 그 말에 정숙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정우야, 너 어릴 때 기억나니? 엄마가 새벽마다 떡 만들며 너 학원비 보태던 거. 정우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너는 내가 망한 이유를 아직 모르는구나. 그녀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사람은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야. 양심이 없어서 망하는 거야. 정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엄마는 평생 나한테 빚졌어요. 아빠 죽고 나서 나한테 다 떠넘겼잖아요. 난 불쌍했어요. 정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 내가 그렇게 느꼈다면 미안하구나. 하지만 그건 내가 갚을 빚이 아니야. 그건 엄마의 몫이었어. 정우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요. 다 필요 없어요. 이제 엄마 마음대로 해요. 그리고 문을 세게 닫고 나갔습니다. 그 문소리가 정숙의 가슴을 또 한 번 찢었습니다. 며칠 후 딸 미선이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피로와 후회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나 잘못했어요. 정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그 말 할 줄 알았단다. 미선은 눈물을 흘리며 손을 잡았습니다. 그때 너무 화가 나서 그랬어요. 오빠가 한 짓을 알고 나니까 미안해서 미칠 것 같아요. 정숙은 조용히 미선의 손을 감싸쥐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그만 울어라. 그러나 그 순간 박진호 변호사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는 서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정숙 씨, 소송금 일부가 곧 들어올 겁니다. 그 돈이면 노후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말에 미선이 눈을 번쩍 뜨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럼 다시 우리랑 같이 살면 되잖아요. 이제 다 괜찮아졌으니까. 하지만 정숙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미선아, 이제는 나 혼자 살아야 해. 미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 왜 그래요? 우리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요. 정숙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가족이지만 때로는 서로에게서 멀어져야 할 때가 있단다. 엄마는 이제 엄마로서가 아니라 사람으로 살고 싶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조용히 그녀의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미선은 깨달았습니다. 엄마가 단순히 돈이 아니라 존엄을 되찾은 것이라는 걸. 그날 밤 정숙은 오랜만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의 바람이 부드럽게 커튼을 흔들었습니다. 책상 위엔 고아원 후원 서류와 요양원 계약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펜을 들어 서명했습니다. 이제 됐어, 이 돈은. 진짜로 누군가를 살릴 수 있겠지. 그녀의 눈가엔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쌓인 고통을 내려놓는 눈물이었죠. 어머니는 그날 하얀 봉투 하나를 품에 안고 변호사 사무실 문을 나섰습니다. 오래된 울림이 가슴 안에서 맴도는 듯했죠.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스스로에게 되뇌며 천천히 거리를 걸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장터의 냄새가 밴 굳은 살투성이었고 발걸음은 나이보다 더 느렸습니다. 사람들은 다들 바쁘게 지나가는데 그녀만 세상 속에서 멈춰 있는 사람 같았죠. 그날 법원은 결국 그녀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아들 명의로 넘어갔던 건물, 그 담보권은 무효로 판결됐습니다. 법정에서 판결문을 들고 나올 때 그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긴 싸움이 끝났다는 해방감보다 그저 허무함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바라던 결말이었을까? 그녀의 눈가엔 고인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며칠 뒤 아들과 딸이 동시에 찾아왔습니다. 아들은 울먹이며 무릎을 꿇었고 딸은 차가운 얼굴로 침묵했습니다. 아들은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딸은 그제야 눈물을 흘리며 속삭였죠. 엄마, 나도 너무 미안해요. 하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평온했습니다. 이제 됐어. 나는 더 이상 원망하지 않아. 그저 이제부터 너희가 어떻게 사는지만 보면 돼. 그녀는 그날 이후 두 아이의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제 자식이 아니라 한때의 인연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죠. 밤마다 혼자 앉아있던 방엔 라디오 소리와 바람 소리만 가득했습니다. 창문 너머로는 겨울이 밀려오고 있었죠. 며칠 뒤 변호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녀가 남긴 마지막 봉투 속에는 요양원 보증금과 소액 통장 하나, 그리고 한 장의 메모가 들어 있었죠. 이 돈은 이제 나의 마지막 선물입니다. 남은 건물은 모두 정리해 고아원에 기증해 주세요. 나는 이제 조용히 제 삶을 내려놓으려 합니다. 변호사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그렇게 강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끝내 가장 약한 순간까지도 남을 걱정하며 살았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죠. 그녀는 결국 낯선 요양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창문 밖으로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그녀의 눈은 천천히 풀렸습니다. 그 시절 어린 아들과 딸을 업고 시장을 오르내리던 장면이 자꾸만 떠올랐죠.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래도 난 또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녀는 마지막으로 창문을 열고 고요히 세상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유난히 맑고 바람이 따뜻하게 스며들던 오후였습니다. 그녀의 생은 그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세상은 냉정했지만 그녀의 마지막 선택만은 따뜻했죠. 그리고 며칠 뒤 뉴스 한 줄이 세상에 떴습니다. 한 노모 고아원의 전 재산 기부 후 조용히 생마감. 그 기사를 본 아들과 딸은 오랫동안 말없이 그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제야 알았죠. 그녀가 남긴 진짜 마지막 선물은 돈이 아니라 용서였다는 걸. 고아원의 마당에는
가을 햇살이 비스듬히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남긴 이름이 붙은 작은 건물, 은숙재단 어린이집. 하얀 간판 아래엔 아이들이 웃으며 뛰놀고 있었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원장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은숙 씨의 기부 덕분에 이 아이들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게 됐으니까요. 그날 오후 낯선 부부가 고아원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숙였고 여자는 조용히 눈시울을 훔쳤습니다. 그들은 바로 그녀의 아들과 딸이었습니다. 아들은 그날 처음으로 그 이름을 또렷이 바라봤습니다. 은숙재단. 그 이름 석자가 그렇게 무겁게 느껴질 줄은 몰랐죠. 그녀가 남긴 유품 중 고아원으로 함께 전달된 노트 한 권이 있었습니다. 표지에는 흐릿하게 남은 손자국과 낡은 글씨체로 적힌 몇 문장. 사람은 누구나 후회하며 살아가요. 하지만 미워하는데 인생을 다 써버리면 남는 건 아무것도 없답니다. 나는 결국 사랑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딸은 그 문장을 읽으며 숨을 삼켰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눈물을 떨구었습니다. 엄마, 나 너무 늦었어요. 그녀의 속삭임이 고요한 방 안에 흩어졌습니다. 아들은 벽에 걸린 어머니의 사진 앞에서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죠. 자신이 가져갔던 건 돈이 아니라 그녀의 평생이었음을. 며칠 뒤 아들은 재단에 일정 금액을 기부했습니다. 그 돈은 그가 어머니에게서 받았던 첫 사업 자금보다 훨씬 작았지만 그의 마음엔 처음으로 돌려줌이란 단어가 새겨졌습니다. 딸은 매주 토요일마다 고아원을 찾아 아이들에게 그림책을 읽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그 시간이 어쩐지 어머니의 품속 같다고 느꼈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은 그렇게 한 재단의 간판이 되어 남았지만 사실 그 이름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하나의 마음으로 살아남았죠. 한겨울, 눈이 내리던 날, 원장은 고아원 아이들과 함께 눈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사람 옆 작은 표지판을 하나 세웠죠. 여기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어머니였습니다. 그 순간 멀리서 걸어오던 아들과 딸이 조용히 눈 위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들의 눈물방울이 눈 위에 닿자 햇살이 반짝이며 퍼졌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웃는 듯 했죠. 시간은 흘렀고 재단의 벽에는 새로운 문구가 새겨졌습니다. 누군가의 끝은 또 다른 누군가의 시작이 됩니다. 그녀의 삶은 그렇게 누군가의 희망이 되었고 그녀의 사랑은 더 이상 아픔이 아닌 세상을 따뜻하게 감싸는 이야기로 남았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선물은 결국 이름이었습니다. 그 이름 아래 수많은 아이들이 자라났고 그녀의 자식들은 비로소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